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진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인 걸까요? 한양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성윤경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중에는 이 진단을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람마다 발병 연령이나 양상, 그리고 주로 침범되는 관절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관절이 아플 때 처음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증상이 그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골관절염과 비슷한가요? 사실 저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늘상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나보면은 차이가 많은데요. 네.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똑같이 손가락이 아프고 또 무릎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기도 하기 때문에 직접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관절을 사용하기 전에 아프냐, 사용하고 나서 더 아프냐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사용하기 전이나 아침에 더 아픈 편이고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사용한 이후에, 즉 오후에나 저녁에 더 심한 편입니다. 예. 관절이 많이 붓는 것은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가 많고요. 붉게 따뜻하게 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사용하기 전에 아프고 또 아침에도 아픈 편인 거군요. 그렇죠. 발병 원인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질환인 거죠. 두 가지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사용한 관절에 흔히 오기 때문에 손가락 끝마디나 무릎 관절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쓸 수가 없는 관절에 흔합니다. 네.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가 많이 사용한 것과는 관련이 없죠. 자신의 면역 체계가 관절을 공격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로 작은 뼈들로 이루어진 관절을 좋아합니다. 네. 즉 손가락, 발가락, 사실 손목도 큰 관절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작은 그 뼈들로 이루어진 작은 관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를 주로 침범하게 되고요.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전신 관절 침범도 흔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이때에도 손발은 반드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예. 우리 면역계가 외부로부터의 공격,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이나 또 이물질을 지켜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면역계입니다. 네. 자신의 몸 전체나 일부분을 반면에 이제 자신의 몸 전체나 일부분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병이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별히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요. 네. 우리는 그것을 활막이라고 합니다. 활막. 예. 활막. 그것을 이제 적으로 여겨서 면역 세포들이 공격하고 염증 물질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들이 결국 관절을 붓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계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가 아닌 관리하며 지내야 하는 질환이다. 이 부분도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일부 질환은 일시적으로 염증만 일으켰다가 병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개는 일부 장기만 침범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 경우가 그렇고요. 하지만 관절은 모두 파괴될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전신을 침범하는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에는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했다, 좋아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류마티스 관절염. 여기서 류마티스가 무슨 뜻인가요? 이게 원래 기원은 류마가 되겠습니다. 류마라는 류마라는 어원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처음 사용된 것은 2000년도 넘었습니다. 그리스어로 흐른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게 저희가 한자로도 흐른다는 류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는 없고요. 예.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원래 염증이 코에서 온몸으로 흐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몸에 나쁜 염증이 흘러서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이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우리 몸 곳곳으로 흐르면서 염증과 통증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손가락에 생기나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일단 손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던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손 얘기부터 했지 않습니까? 손이나 발 같은 작은 관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온몸의 관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온몸의 관절에 다 활막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90% 이상의 환자가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목과 같은 작은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변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손가락에 두드러져 나타나기 때문에 손가락이 가장 중요한 관절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작은 관절들을 중심으로 발병하는군요. 나이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비교적 젊은 분들 중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우리나라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은 환자가 발병하는 발병 연령은 50세를 전후한 갱년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까지 약 3에서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단이 가장 많이 되는 연령대는 50대에서 60대가 되겠습니다. 50대에서 60대요. 네네. 사실 이 시기에는 퇴행성 관절염도 많이 생기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절염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사실 20, 30대에도 많이 발생하는 작은 피크가 있습니다. 이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많은 시기고요. 주로 손을 쓰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사무직은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고요. 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제 물건을 나르거나 요리를 하거나 손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발생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조금 더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류마티스 관절염은 비교적 흔한가요? 발병률이 늘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 남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셨군요. 예, 교과서에서는 0.5에서 1%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0.5% 정도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한 그 20만에서 25만 정도 그 환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여성이 남성에서 그 3, 4배 정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서는 조금 더 흔한 병이고 또 흔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최근 발병이 정말로 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갈리고요. 저는 이제 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진단이 좀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새로운 진단 기준이 적용되면서 과거에 이제 관절염이 변형까지 와야지만 진단됐던 시기에 비해서 좀 더 조기에 진단되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 어떻습니까? 이 조조 강직이 특징적이지 않나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으로 조조강직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관절이 붓고 뻣뻣해지는 것이 특징이고 또 관절의 붓기도 오후보다는 아침이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확실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아침에 관절과 인대가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조강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특히 제 외래에 많이 오시는 분 중에 조조강직이 있으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다라고 굳게 믿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조조강직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손에 방아쇠 손가락이 있거나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도 조조강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다른 병 때문에도 조조강직이 나타나니까 조조강직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라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침에 손가락 관절이 좀 뻣뻣하게 굳는 증상이 오래 지속이 되나요? 저희 예전에 사용했던 진단 기준에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조조강직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으로 1시간 되어 이상이요? 있었습니다. 1시간 이상. 네. 근데 저희가 정말로 심한 사람들을 보면은 오전 중 한 4시간 이상, 와. 조조강직이 지속되는 분도 있고요. 예. 일부 환자들은 온종일 뻣뻣하다는 분이 있습니다. 온종일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경우 뭐 조조다 아니면 저녁이다 할 것 없이 계속 뻣뻣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다른 질환에서도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다양한 검사와 진찰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직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예. 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고요. 아, 일부에서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이 새벽에 많이 분비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때 강직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또한 잠자는 동안에 저희가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절과 인대, 근육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깨어났을 때 인대나 근육 같은 데는 이제 안 움직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 뻣뻣한 현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제 강직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조조강직을 설명합니다. 네. 그런데 관절염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관절염만 생각을 하는데 관절이 아닌 다른 전신 증상으로도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표적이 되는 곳은 관절이죠. 하지만 전신으로 오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온몸의 장기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제 환자 중 한 분은 남자분이신데 눈에 결막염이 먼저 나타났는데 예. 몇 년 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한 다음에 결막염도 같이 좋아지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또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반되는 전신 증상으로 또 대표적인 게 폐에 오는 폐섬유화증입니다. 폐섬유화증 같은 경우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앓고 난 다음에도 폐섬유화증이 일어난다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한테도 그런 폐섬유화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이나 발이나 또 폐에 혹 같은 게 생기는 류마티스 결절, 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증상이 동반되면요, 좀 더 치료가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또 전신염증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 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 게 이제 전신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관절과 관절 외 증상을 이제 겪는 분들 같은 경우 굳이 위험으로 따진다면 어느 쪽이 더 힘들고 관리가 어려울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는 이제 좋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돼서 경과가 상당히 좋아졌고 예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다만 관절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좋은 약들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폐섬유화증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약 5% 정도 존재하는데요. 네. 그 환자들에게는 저희가 새로운 약제 중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약들이 있기 때문에 동반된 폐섬유화증이 동반된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건조증을 일으키는 쇼그렌 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약제 선택이라든가 또 건조증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약제 선택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도 궁금합니다. 일단 혈액 검사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암의 경우에는 조직을 떼내서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암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네. 보통 저희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은 증상이 있는 분에게 영상 검사를 해서 명확히 진단이 됩니다. 영상 검사를 해보는 거군요. 네. 그런데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이 조금 어렵습니다. 진단이. 네. 왜냐하면 저희가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요. 영상 검사도 해야 되고 예. 사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전문가가 또 정확하게 진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로는 자가 면역 항체와 염증 수치들을 저희가 검사를 내고 참고로 하게 되고요. 네. 영상 검사로서는 단순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핵의학 검사 등을 실시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항체 검사가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하는 분도 있는데요. 항체가 있다고 해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바로 진단되는 건 아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기 전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항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이제 병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병기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기는 변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느냐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네. 변형이 오기 전에는 이제 1단계라고 보고요. 변형이 아주 심하게 온 단계를 4단계라고 봅니다. 네. 이런 병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효과가 센 약을 쓰는 것은 아니고 진단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약물치료를 해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약이 있고 거기에서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의 약, 또 거기에서도 반응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그 다음 약, 이렇게 순차적으로 약물치료를 해나가게 되고요. 네. 아주 변형이 심하고 또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인공관절 같은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와 상의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네. 스테로이드제도 사용이 되나요?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중요한 약제입니다. 네. 스테로이드 잘 아시죠? 예. 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스테로이드제가 처음 사용된 병이 혹시 무슨 병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예,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류마티스 관절염에 처음 써서 그 치료 효과로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만큼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다만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나 당뇨병, 그리고 혈관이 얇아지는 것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스테로이드를 감량하고 중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환자에서 약 3분의 1에서는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항류마티스 제제나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어떤 치료 효과를 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항류마티스 제제라고 하면 모든 약들을, 류마티스 치료약을 모든 약들을 포함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것을 새로 나온 약들의 기전 메커니즘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어떤 효과를 내는 방식에 따라서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따로 저희가 구분하는 약제들이 생겼습니다. 네. 자가 면역 반응이란 자신의 백혈구가 우리의 특정 조직이죠. 관절이 되겠죠. 네. 이에 대해서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백혈구가 직접 와서 부딪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유발 물질을 통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백혈구가 그로부터 나오는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관절이 염증이 일어나고 파괴가 되는 것인데요. 네. 기존의 항류마티스 제제는 그 백혈구 자체의 성장이나 상호작용을 억제해서 면역을 억제하는 거고요. 생물학적 제제는 그 백혈구에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을 직접 차단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백혈구를 구분 없이 다 억제하는 항류마티스 제제보다는
생물학적 제제에 의한 치료가 효과는 더 높고 면역 억제제는 낮은 편입니다. 다만 그런 특정 사이토카인이 억제될 때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때 특별히 증가하는 감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저희가 그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도 역시나 조기 발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살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나라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 본인이 의심해야 의사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의사가 가까이 있어도 환자분이 찾아가지 않으면 진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다친 적도 없는데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붓거나 통증이 있을 경우 특히 여성에서 네. 그 중년 이후에 그럴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증상이 특히 아침에 심하고 사용하기 전에 지속되는 경우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엄청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기 발견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생활 습관으로도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금연이 강조가 되기도 하던데요. 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금연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담배와 류마티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항체와의 관련성은 증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치주염과 같은 질환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이 있다고. 치주염과도 관련이 있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담배하고 또 치주 관리가 또 완전히 다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깨끗한 치아 관리, 또 금연,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운동은 직접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적절한 근육량과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몸의 이상을 감지하기 쉽게 되고요. 네. 발병 후에도 훨씬 좋은 경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의 경우에는 역시 생활습관 중에 약물 복용을 철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약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은 주로 혈액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그 검진을 피하시면 안 되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다니면서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성윤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